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9시 라이브는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님과 함께 근감소증을 막고 낙상을 피하는 운동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활학과 전문이고요. 주로 근골격계 재활, 그다음에 노인 재활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이 낙상 피하고 이제 근감소증 막는 것 되게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텐데 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좀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게 어떤 병인지, 어떻게 하면은 또 그것을 예방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강의 중간에 답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근육이 빠진다.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근감소증을 막고 또 근감증이 있는 환자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낙상을 피하는 또 방법, 대처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네. 아까 전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네. 근감소증을 얘기할 때는 노화를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화라는 것을 좀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삶에서 계속되는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얼마큼 노화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가, 또 나이가 들어서 얼마큼 건강하게 우리가 삶을 사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건강 노화인데요. 건강 노화를 위해서는 사실 모든 장기하고 기관들이 다 건강해야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튼튼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근육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일견 보기 어떻습니까? 너무 앙상하게 마르신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네. 일견 봐도 튼튼하지 않죠. 네. 다리가 소위 이제 가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른쪽 다리가 더 많이 가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생에서는 근육 양이 변화를 합니다. 이거는 생리적으로도 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건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20대 중반에서 한 20대 후반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피크라고 그래서 전성기 시절인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육 양 또는 어떤 근력이 이제 최고 점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이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한 30대, 한 40대까지는 그 정도가 이 최고점 이후부터는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것이 사실 이제 생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지만은 눈에 띄지 않는 거죠. 잘 감지하지 못하는 정도. 그렇지만 4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내가 이전에 젊을 때하고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조금씩 근육의 양이 감소하는 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40대부터 70대까지는 한 10년을 두고 봤을 때 한 8%씩 빠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제 70 이후에, 지금은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70 이후에도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생존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때는 10년에 얼마큼씩 감소합니까? 15%. 한 15% 정도씩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는 젊었을 때 이제 피크 최고점에 비해서 네. 심하게 근감소증이 진행한 경우는 심지어는 거의 절반 가까이까지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심하게 감소되는 거는 아주 심각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도 한 20% 내지 30% 젊었을 때보다 한 80에 이르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생에서 나타나는 근육량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그 자체로는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네. 그 정도가 커지면, 또한 근력까지 같이 떨어지면 이제 활동 또 신체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좀 빠르게 빠지거나 급감하면 이게 그렇죠. 좀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노화에 따라 근육량이 감소하고 또 좋습니다. 신체 네.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바로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하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크기가 줄어들고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점차 심해지면 걷기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바로 근감소증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이런 것이다. 네. 네. 그래서 근감소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의 근육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뭐 CT라든지 MRI를 찍으면 그 단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근육이 꽉 차 있으면 튼튼한 건강한 근육이겠죠. 겉에서 둘레를 봤을 때는 왼쪽에 48세, 오른쪽에 70세, 이 두 사람의 다리의 어떤 둘레는 크게 뭐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렇죠. 둘레 자체는. 그렇지만은 네. 그 단면을 우리가 투시해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노인의 경우는 근육의 양이 현저히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테두리의 하얀색은 그냥 지방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네. 지방이고, 네. 이렇게 검은수름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근육인데요. 보시면은 근육의 크기도 좀 줄어 있지만은 이 하얗게 보이는 지방이 이 근육 바깥에 차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사이사이에, 근육 내에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근사이 지방, 또 근육 내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크기 자체도 이 겉에서 봐서 잘 모르는 그 안에 그 변화들이 있는데, 그 근육의 크기도 줄어들지만은 근육 안에 실제 근수축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근육도 사실은 줄어드는 거죠. 그 나머지를 이제 지방이라든지 네. 다른 근수축을 담당하지 않는, 우리가 이제 결체 조직, 결합 조직이라고 그러죠. 또는 우리 힘줄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사진 보면 정말 근육의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그럴 수도 느껴질 정도로 있습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네. 나네요. 그래서 이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서 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근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력은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이렇게 정점에 이르렀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근력이 감소를 하게 되면 어느 임계점 이상 더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신체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그 정도가 더 심하게 감소하면은 장애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40대에서 50대까지는 근력의 크기가 그 사람마다 크게 이렇게 그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50세를 넘으면은 비교적 건강을 잘 유지하고 만성 질환이 좀 잘 관리되거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근력을 한 60대, 70대까지도 보면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네. 반면 만성 질환이 있거나 중간에 다쳤거나 여러 가지 또 신체 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근력이 많이 감소하게 되면서 점차 그 같은 나이지만은 근력의 수준이 굉장히 다른 거죠. 다양해지는 거죠. 좀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근육의 양을 우리가 근육량이라고 그랬는데, 근육의 양뿐만 아니라 근육의 질, 네. 퀄러티라고 그러죠. 이와 관련된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 근육의 그 그림에서 근육 안에 지방이 차 있는 거를 근육 내 지방, 근사의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고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등심 같은 경우에 마블링이 돼 있죠. 네. 사실은 마블링은 고기의 맛을 결정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근육이 건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육 안에 이제 네. 지방이 많이 맛은 좋지만 어떻게 건강엔 안 좋은 그렇죠. 거네요. 침착.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침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이 겉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근육의 크기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네. 요 안에 이제 린이라는 게 이제 근육의 테두리를 이제 측정한 건데, 여기는 99.5고요. 여기는 100이니까
이 두 개의 어떤 면적은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네. 그렇지만은 이쪽에 있는 근육하고 이쪽에 있는 근육은 기능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이 왼쪽에 있는 분은 제대로 잘 못 걷지 못하거나 아. 힘이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오른쪽은 어느 정도는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어떤 것에 오냐면 여기에 IMAT라는 게 이제 근육 안에 근내 지방의 영역을 말하거든요. 이 분은 오른쪽에 비해서 이 왼쪽에 있는 분은 근내 지방이 2배 이상 많은 거죠. 그게 틈도 되게 뭐 흔히 고기로 말하면 마블링이 많이 그렇죠. 껴있다는 마블링 많이 돼 표현처럼 있는 거죠. 검은색 네.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인제 근내 지방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그 공간을 차지해서 면적 또는 양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실제 힘을 잘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다 단면을 보고 그 면적을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그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힘을 냈는데 그거를 근육의 크기 또는 체중 같은 걸로 나누어서 그 크기는 그래도 작지만 힘을 많이 내면 그것은 근육량이 적다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근육의 질이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런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질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질은 근력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요. 근파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파워라는 것은 우리가 파워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힘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여기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는데 가능하면 단위 시간 내에 그 힘을 내는 거죠. 빠르게. 이렇게 내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파워라고 그러고 그래서 파워라는 것은 굉장히 좀 폭발적인 힘을 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신체 수용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 근파워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힘과 속도의 관계인데 이 가로축에서는 이제 속도라는 개념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세로축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토크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힘입니다. 힘. 그리고 좀 이렇게 진하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젊은 사람.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나이가 든 이제 노인이 되겠습니다. 보면 여기 0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때 힘을 내는 거를 우리가 보통 등척성 네.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힘을 낼 때 이제 젊은 사람과 나이가 든 사람과 근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볼 수 있잖아요. 한 절반보다는 조금 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노인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이제 근력이 떨어져 있는 거가 바로 등척성인데 네. 이 오른쪽으로 이제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속도를 내면서 운동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령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등장성 운동, 아이소토닉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보면 천천히 할 때는 우리가 힘을 많이 이렇게 버틸 수 있고 네. 빨리 하면은 힘을 잘 못 버티잖아요. 금방 지치죠. 네. 그리고 그 빠를수록 거기에 걸린 저항은 떨어집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네. 힘과 속도의 관계인데 이런 식으로 빨라질수록 여기에 걸리는 각 그 우리 세로축의 힘의 값들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거를 전환을 해서 변환하면은 바로 힘과 그다음에 빠르게 느리게 하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합산 우리가 이제 그 곱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이것이 이 파워가 됩니다. 그 파워의 정도가 젊은 사람은 이 지점에 이르니까 여기가 최고점, 그다음에 나이가 든 노인은 이쪽에 최고점이 있으니까 이 최고점만 비교하면은 아까 등척성에서 한 40% 정도 감소되는 경우지만 얼마 감소됩니까? 거의 훨씬 더 많이 절반 감소되는 이상, 거죠. 한 60%까지 그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력의 저하도 있지만 근파워, 결국 속도를 반영한
그 능력은 더 많이 저하되고 네. 실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그때 신체 수행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력하고도 신체 수행 능력은 밀접하지만 근파워가 더 밀접합니다. 그래서 근파워가 좀 이렇게 어려운 개념일지 모르지만 이걸 바로 어떤 걸로 알 수 있냐면 보행 속도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걸을 때 누구는 빨리 걷고 누구는 천천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렇게 느리게 걷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맞습니다. 걸음이 느려지잖아요. 바로 그것이 근파워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뭐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그렇죠. 복합적인 기능 자체가 좀 네, 감소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감소증이라고 용어 자체는 근감소니까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근감소증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근력이 감소하고 사실은 그 안에는 근파워까지 감소하는 것이 바로 근감소의 특성입니다. 특징입니다. 양과 뭐 기능, 뭐 퀄리티가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복합적으로 다 떨어지는 다 거네요. 합쳐져서. 그래서 그 결과는 바로 신체 기능의 저하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걸음이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내가 혼자 못한다든지 이러한 걸로 귀결되는 것이 바로 근감소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감소증이 이렇게 좀 복합적인 문제다 이런 거 제가 배워봤고요. 그래서 근감소가 일어나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몸을 똑바로 이렇게 세워서 활기차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 이렇게 자꾸 허리가 굽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몸의 전체이기 때문에 팔과 다리의 근육도 감소하지만 체간, 등 근육, 복근 이런 것도 다 같이 감소하니까 제대로 우리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활동이 굉장히 저하되는 가운데 또 자세까지 나빠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근감성의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보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제 시간에 맞아요. 건너가지 못한다 이러면은 그분은 이제 근감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그 일반적으로도 보통 내가 근감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감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다 자녀들하고 어디 이제 놀러 가면 네. 그걸 다 따라갔는데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현상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낙상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아울러서 또 근감소증이 주목받고도 그 관심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 환자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근감소증이 없는 그런 그룹에 비해서 뚜렷하게 사망률의 차이가 보이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느 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70대 또는 75세 이럴 때 5년, 10년까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보통 근감소증이 있는 그런 환자들은 한 5년 정도 됐을 때 한 절반 정도가 사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똑같이 5년을 추적했을 때 근감소증이 없는 일반 그룹에 있어서는 한 20% 정도만 사망을 하고 80%는 생존을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근감소증이 있는 그 환자들이 이 생존율에도 여러 가지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은 한 2배 가량 더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우리가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질문 좀 네네. 많이 들어와서 몇 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 네네. 될까요? 네. 그럼 실버선님 질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0대인데 예전보다 허벅지랑 종아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진 것 같습니다. 체중은 비슷한데 다리만 가늘어져도 이런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전보다 뚜렷하게 가늘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은 근감소증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한 소견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다리가 가늘어졌는데 얼마나 가늘어졌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좀 진단 기준에 있나요? 네네. 이따가 이와 관련된 것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서남매맘님께서 평소 만보 정도 걷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걷기를 난 많이 하는데 근감소증 생길 수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근감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이유와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보를 걷는 분도 근감증이 있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보를 걷는 거는 그만큼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니까 근감증이 물론 덜 생기겠지만 다른 또 이유가 있어서 근감증이 생길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다 보니까 만보 걷기만 한다고 하면 무조건 안 생긴다 이건 네, 아니다. 그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마른 벚꽃님께서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허벅지에 힘이 빠지고 숨이 찬다고 하십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 노화인지 근육이 줄었다는 신호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네, 계단을 올라갈 때 힘이 빠지고 예전보다 숨이 차다는 것도 우리가 근감수증을 의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육의 상태를 꼭 진단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징후도 조금 쌓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바우님께서 악력이 약해지는 게 근감소증의 중요한 신호라고 들었습니다. 페트병 뚜껑을 열기 힘들거나 행주작이 어려워진 정도도 체크를 해봐야 되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다 근감증 관련된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악력이 약해지는 것도 근감증을 우리가 의심하고 또 근감증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악력을 측정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악력 되게 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가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재두님께서 43세가 되면 몸이 느려지나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몸이 너무 느려져서 느려지게 걷지도 못합니다. 운동으로 고칠 수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보통 43세, 한 40대인데요. 좀 괜찮은 나이 아닐까요? 보통 이 정도에서 몸이 느려져서 네.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도 느려져서 걷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근감소증을 1차적으로 의심을 해보기보다는 다른 또 주요 원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는 조금 근감소증보다는 다른 질환이 네, 원인일 확률이 네. 높다라는 말씀이신 네, 네. 거죠. 알겠습니다. 방경희님 질문까지만 살펴보고 저희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이신데요. 지난 1년간의 인바디 결과를 보면 근육량이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괜찮은 건지 표준을 지키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표준을 지키고 있고 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있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60대 후반, 70대 이렇게 어떻게 1년 또는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씩 감소하거든요. 그렇지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았다고 하면 유지를 잘 하시는 거잖아요.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네. 저거는. 네. 그리고 방경희님은 뭐 지금처럼 뭐 운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줄지도 않고 있으신 것 유지를 같은데 하는 것도 결국 뭔가 관리를 하고 운동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마 내심으로는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적극적인 저항성 운동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해야 조금 늘거든요. 그렇지만 또 안 하면 또 다시 또 그 이전 상태로 갑니다. 네. 아마 지금은 뭐 충분히 어떤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이 표준을 지키고 계시겠지만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하셔야 되는 늘리기 거죠.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내용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율 차이까지 알아봤고요. 네. 유병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근감증이 얼마나 인구 집단에 있는가 바로 이것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전체 우리 보건의료 측면에서 이 질병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최근에 알려졌기 때문에 아직 뭐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병률은 아니지만 보통 지역사회의 65세 이상 그 연령층에서 측정을 하면은 적게는 한 6% 정도, 또 많게는 한 20%까지 근감증으로 진단되는 유병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명 중에 하나 또는 한 15% 정도가 통상적인데 이제 보시면은 70대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65세를 다 우리가 합쳤을 때 한 10%, 15%라고 말씀드린 거이지
80대 이후는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85세 이상 되면은 절반이라고 할 정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고령이라고 하는 80세 이상의 인구의 지금 우리 증가, 지금 특히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 연령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근감소증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고령 사회에서 근감소증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늘어날수록 확 이게 유병률이 늘어나는 게 그래프로도 확 보이네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근육이 빠지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우선 가장 주요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의 차이는 크죠. 노화의 속도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유전이라든지 또 생활 습관이라든지 다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 다른 원인들은 우리가 또 잘 알면 관련된 것을 또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체 활동이 감소한 장기 침상 생활을 한다든지 또 운동을 안 한 거죠. 체중 부하가 부족하다는 것은 네. 그걸로 인해서 근소실이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한 균형된 어떤 식이와 식단을 잘 유지를 하는 것과 함께 특히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이 단백질 섭취가 장기간 부족하면서 영양과 관련된 또 근감증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감소증은 다양한 질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급성 질환으로서는 감염이라든지 어떤 신경 손상이라든지 그럴 때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근감증이 초래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만성 질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내과적인 만성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당뇨, 또 만성 심부전, 심장 질환 이런 다양한 내과적 질환들이 근감증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골다공증이라든지 관절염과 같은 또 근골격계 질환도 마찬가지로 근감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특히 여성의 경우는 또 폐경 이후에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또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된 또 근감소증, 근육량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원인들로 이제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진다. 네. 자,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앞서서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도 이미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특히 근육 양이 줄고 또 근육의 질이 이렇게 근감소증이 진행하면서 나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근육 안에는 근육의 근섬유 유형에 따라서 또 담당하는 좀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구력을 관리하는 것은 지근이라고 그래서 제1 유형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힘을 내고 좀 활동을 하는 것, 또 빠른 속도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속근이라고 그래서 제2 유형 근섬유로 돼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게 물론 둘 다 감소하지만 1형과 2형이 2형 타입 2의 근섬유가 조금 더 많이 감소합니다. 조금 더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는 거에 바로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속근이 감소하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거죠. 근파워가 저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이제 근감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근육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결국 생존까지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을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의 연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재테크라고 하듯이 또 근육테크 이런 용어도 좀 널리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생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낙상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한 낙상골절 여기에도 골다공증이 우리가 대부분이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넘어져서 다치는 것 거기에는 또 근육의 역할, 근육이 그걸 방지하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도 크게 다치는 것이
바로 근육이 역할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낙상골절 예방에서도 중요하고 또 질병 후에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과 근감소증 없는 사람과 그 재활 과정에서 회복 속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육이 좀 많으신 분이 회복도 그렇죠. 빠른 건가요? 그렇죠. 아. 회복도 빠르고 또 어떤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합병증의 발생 정도도 더 감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급성 질환이 생겨서 회복할 때도 더 유리한 거죠. 또 근육이 기능하지 못하면은 또 이동이라든지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근육을 지켜야 됩니다. 너무 또 근육이 없으면 수발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네. 네. 자, 그래서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이제 골든 타임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도 좀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좀 느끼셨을 텐데 특히 중장년 그 지점을 좀 빠르게 잡으면 뭐 40대부터 잡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전보다 이제 뭐 영포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한 40대까지는 그래도 이런 근감소증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제 지내시는 것 같은데 보면 50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이전 기능을 또는 근력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 조금씩 해마다 근력이 떨어지면서 활동도 떨어지는 것인 거죠. 네. 이제 벌어지는 지점 바로 그것이 한 50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또 폐경기하고 또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감소증을 진단할 때 그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서 근감소증 진단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지만 50세에서 64세 이 중고령기죠. 중고령기. 이 중고령기에서 근감소증을 확인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근감소증 진단 기준이 65세 아래쪽에 50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50세 전후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시기부터 근육의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특히 속근과 근파워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아마도 보통 우리가 20대, 30대 열심히 우리가 어떤 스포츠 활동을 했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한 50대, 한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처럼 어떤 스포츠 어떤 수행 능력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50대와 60대는 아직 근육의 재생, 또 운동 반응성 이것은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떨어지지만 본격적으로 근감소증이 진행하는 70대, 80대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대에서는 잘 관리를 하면 근육이 좀 감소되었던 사람도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성장도 가능한 그렇죠. 타겟을 바뀔 수 있는. 그렇죠. 네. 다시 여러 가지 이제 정확성 운동을 통해서 근육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70대 이후는 유지를 1차적으로 목표를 하겠지만 50대하고 60대는 이제 회복과 다시 축적을 해서 근성장까지 도모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보고 또 그 구간이 이제 이후에는 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50대 전후 60대가 근감소증 예방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축적을 좀 많이 해놔야 70대가 되실 때 이 감소하는 거를 조금 전이성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50대, 60대 때 꼭 이렇게 골든타임을 여겨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 네,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감소증을 알리는 생활 속의 신호가 무엇일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있는데요. 물건을 들기 예전보다 좀 힘들어졌다. 보통은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이제 무거운 물건이라고 하는 기준이 보통은 한 5kg 아마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미국에서는 10파운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4.5kg거든요. 대략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5kg 정도 이 정도를 들어봤을 때 예전에 이걸 잘 들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힘들다. 뭐 이것은 이제 근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바로 반영하는 그런 신호가 되고요. 또 앞서 또 계단 오르기 좀 힘들다고 하신 분이 맞아요. 계셨는데,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 또 의자에서 혼자 일어서기, 의자에서 이렇게 잡고 일어나야 겨우 일어난다든지, 네. 의자 옆에 있는 그런 거를 잡지 않고 혼자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데,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기 그렇죠. 다리 힘드신 힘으로 거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근감증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걸음이 느려졌다. 이제 보행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체중을 뺀 게 아닌데 체중이 줄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가늘어졌다. 아까도 다리가 가늘어진 걸 질문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걸 경험했다 하면은 근감증을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호들 꼭 기억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근감증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이 그림만 봐도 좀 너무 복잡하죠. 네. 그래서 근감증을 진단하는 과정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어려운 그 그림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이어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증을 진단하는 그 과정에서 우선 선별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의심이 될 때 이제 거기에 문제가 되는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1차 의료라든지 지역사회 환경에서 여러 이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일단 나이가 이제 위험인자죠. 그렇지만 근육 건강에 우려가 있는 이제 중고령기 50대에서 64세도 이런 선별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최근에 비사용,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한다 또는 부동 이런 것을 경험한다든지, 또 삼킴이 이전보다 좀 어려워졌다든지, 또 영양불량이라든지, 또 급성 만성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든지, 또 주관적으로 또 신체 기능이 이전보다 저하가 됐다고 하면은 일단 근감증 의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가늘어졌다. 네. 그러면 종아리 둘레를 재볼 수 있거든요. 종아리의 가장 두툼한 부분을 jes을 때 남자는 34cm, 여자는 33cm 미만이면은 근감증을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임상소 소견이 있을 때, 이거는 주로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진찰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주는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이 떨어졌다, 뭐 비의도 체중 감소가 있다, 인지 장애나 우울이 있다, 반복해서 낙상을 한다, 영양불량, 그다음에 만성질환이 이러이러한 만성질환이 있다고 이제 하면 근감증을 의심을 하고, 근감증의 1차적인 평가는 근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을 측정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소위 말해서 손의 악유의 힘을 측정하는 악력이거든요. 네. 사실은 근감소증의 주요 어떤 증상들은 하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근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걷기가 어려워지고, 다리의 근력을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다리의 근력을 사실 통상적으로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물론 좋은 컴퓨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한 그런 등속성 근력 측정 장비를 사용해서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병원에는 그런 장비가 없죠. 악력이 가장 또 쉽게 네. 측정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악력이 대체적으로 이 손의 힘을 반영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적어도 상체, 그다음에 전신의 힘을 반영하는 지표로 그래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입증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악력은 센데 다리 근력만 떨어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악력 하나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다른 신체 활동이라든지 일어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력을 측정했는데 65세 이상에서는 28kg 남자는, 여자는 18kg 이렇게 미만이 나올 때, 그리고 이번에 2025년도 진단 기준에 이제 들어간 것이 50대에서 64세까지
이 중고령기의 그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런 65세보다는 높죠. 34kg 미만일 때, 여성은 이제 20kg 미만일 때 근력 저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렇게 근력 저하가 맞으면 바로 이때 근감소증으로 확진은 하진 않고요. 근감소증 가능한 상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예비 후보로 올려온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possible sarcopenia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때 근감소증 확진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상태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는 이때부터 좀 더 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생활습관 교정을 한다든지 이런 중재를 하자, 이런 뜻에서 근감소증 가능이라는 것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확진,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할 때는 근육량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육량을 우리 몸 전체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가장 좋은데, 현재로서는 모든 근육량을 다 측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팔과 다리, 사지의 근육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지의 근육량을 이렇게 더해서 우리가 몸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몸무게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경우에 근육량을 측정을 해서, 근육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덱사라는,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할 때 하는 덱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체성분 분석을 같이 할 수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 좀 가장 이제 정확한 근육량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것보다는 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조금 더 이제 손쉽게 우리가 1차 의료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BIA, 우리가 흔히 인바디라고 알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생체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때도 근육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비가 조금씩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임계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경우는 덱사로 측정을 하면은 남자는 7.0, 여자는 5.4. 이거는 그 사지 근육량을 몸의 크기로, 그러니까 키의 제곱이죠. 몸의 크기로 보정을 한 값입니다. 네. 그 다음에 BIA는 남자는 7.0 미만, 여자는 또 5.7, 좀 다르죠. 그리고 최근에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그래서 비만인 경우와 또 마른 경우에 따라서도 그 근육량의 절대값을 잘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체질량 지수도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좀 익숙하지는 아직 않지만,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나왔고 앞으로는 좀 체질량 지수 보정 쪽으로 이런 진단 기준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64세 이 구간에서는 조금씩 이제 근감수를 진단하는 임계점이 더 좀 높죠. 그래서 남자는 7.2, 여자는 5.5, 그다음에 BIA로 할 때는 남자 7.6, 여자는 5.7 이렇게 값을 정하고 요 미만일 때 근감증을 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악력을 통해서 근력이 저하되었을 때 이제 근감증을 우리가 확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신체 수행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 부분도 중요 평가에 포함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것은 일종의 이제 결과 값으로 해서 이러한 근감성이 있을 때 신체 수행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것을 같이 확인하고, 뭔가 치료 또는 중재를 했을 때 결국 치료하고 중재를 하면은 근육량이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근력도 잠깐 좋아지다가 또 활동을 안 하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체 수행 능력을 측정하고 중재를 하고 나서 이 신체 수행 능력이 향상된 것을 주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평가를 했는데 악력을 이때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런 경우는 근감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의심을 했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했을 때, 이렇게 선별을 하는 과정에 여러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이러한 환자들도 근감증으로 확진되어지는 않지만은 위험군으로 놓자, at risk라고 그래서 향후에 또 추적 관찰을 해서 다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제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감층을 이렇게 넘어진다든지 무거운 걸 들기 힘들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종아리 둘레를 재서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악력을 아. 측정을 해서 근감층 가능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이런 체성분 측정 기기를 사용해서 근감층을 확진하는 과정이 바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단계를 거쳐서 최종 확진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이제 5분 네. 정도 남았는데 이제 네. 저희가 뒤에 걸 다 다룰 수 있으니까. 네, 뒤에 걸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르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시고 이거 네, 네. 남은 시간 좀 질문 살펴보고 네, 네, 그럼 그러시죠. 마무리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KG성님 질문입니다. 56세이신데요. 새벽에 소변 때문에 일어날 때 꼭 바닥을 짚어야 하고 걸을 때는 비틀거리신다고 합니다. 출근을 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새벽에 일어날 때 이런 좀 현상이 반복되고 기운이 딸린다고 하시는데 요건 좀 근감소증하고 관련이 있는 증상일까요? 지금 일단은 낮에 활동할 때는 괜찮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새벽에 일어날 때 이제 바닥을 짚고 또 걸을 때 비틀거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엄밀하게는 근감소증을 의심하거나 진단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변 때문에 일어났을 때 되게 자고 일어났을 때 비틀거리고 그러고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이제 다른 요인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 뭐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것들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내과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증상이 뭐 근감소증보다는 좀 다른 만약에 원인 증상이- 근감증의 주요 증상은 네. 꼭 이렇게 새벽에만 일어나는 거가 아니고요. 일상 활동을 할 때 낮에도 뭐 특정 일어나는- 시간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 거죠. 그렇죠. 일어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KG 성님께서는 다른 질환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네, 것 네.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김영수님 질문인데요. 70대신데요. 실내 자전거 운동도 근육이 생기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실내 자전거는 대표적인 이제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내 자전거를 통해서 집에서 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는 근육이 생기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면은 또 저항을 높여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근육의 저항이 가면서 이제 근육도 생길 수가 있는데 더 이제 유산소 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면 실내 자전거보다는 저항성 운동, 밴드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쿼트과 같은 이제 쭈그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또 뭐 낙상이나 운동에 대한 내용도 다뤘었는데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못 다뤘는데 그러면 좀 자전거는 좀 유산소 운동에 가깝다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좀 근력 운동 추천하시는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네. 있는 가장 이제 좋은 근력 운동은 집에서는 이렇게 스쿼트 운동입니다. 쭈그리기 스쿼트 운동. 네. 우리가 의자를 좀 잡고 해도 되고 벽에 이렇게 기대고 해도 되고요. 이런 스쿼트 운동이 특히 허벅지, 엉덩이 근육의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낙상 예방과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하직 그 근력 운동으로서는 까치발 들기. 네. 우리가 이제 뒤꿈치 들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뒤꿈치 들기를 잘 하는 것도 균형 운동도 되고 네. 또 근력 운동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좀 김익성님께서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있으신 고령자가 관절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하체 근력 네네. 운동을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맥락이 비슷할까요?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관절에 무리를 이제 주게 되는 것은 그 관절 범위를 좀 크게 한다든지 네. 또 관절의 부하, 힘이 많이 가해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는 그런 분들은 움직임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하는 운동보다는 네. 움직임의 크기, 관절 가동 범위는 좀 적더라도 적절하게 그 힘을 잘 가하면 그러면 하체 근력 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이 스쿼트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쭈그리기를 우리가 스포츠 스쿼트이라고 하고 적극적인 스쿼트는 한 90도까지 구부리잖아요. 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팍 한 앉지 절반만 말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절반 또는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근력을 강화시키면은 이제 관절에 무리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치맘님 질문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치맘님 52세 여성분이신데요. 루푸스, 베체트, 녹내장, 포도막염이 있으시고 스테로이드는 작년에 중단했습니다. 작년에 곰팡이성 폐렴으로 입원한 뒤 하체 근육이 네. 많이 빠졌는데 단백질 쉐이크 헬스하면서 먹어도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그 어떤 근만성 질환과 관련된 근감소증을 지금 겪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 경우에 있어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다든지 또 신체 활동이 굉장히 또 관절염 때문에 이제 줄어든다 이러면서 특히 뭐 중고령기 이후에 근감소증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욱이 또 폐렴까지 또 걸린 가운데 입원 중에 또 근육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급성기 때 그 급격하게 근소실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근감소증의 또 하나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특히 그 운동과 또 영양을 통해서 근육의 양과 힘을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스하면서 단백질 쉐이크 먹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근육 회복에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적극적으로 조금 드시면서 운동하셔라.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헬스 기구를 사용할 때 좀 코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럼 다치실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코치맘님은 잘 드시면서 가이드 받으시면서 운동을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임재영 교수님과 함께 근감소증과 낙상 주제로 이제 해봤는데 오늘은 좀 아쉽게도 근감소증과 다뤘지만 다음 네, 시간에 네. 모셔서 이 오늘 낙상에 대한 오늘 못 다뤘던 낙상이나 운동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9시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